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구독, 좋아요. 스웨덴이 정말 복지를 외쳤던 시절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1990년대부터 2000년대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복지에 대한 여러 가지 지출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국가 채무가 적지 않은 규모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국가 채무가 계속 늘어나고 나서는 이게 지속 가능한 복지 시스템을 우리가 제공할 수 없구나라는 사회 내부의 성찰이 있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높은 국가 채무를 어느 정도 없애기 위한 다른 방식들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바른 방식들을 고민하기 시작해서 국가 채무가 크게 줄어들기 시작했죠. 첫 번째는 과도하게 국가가 약속했던 것들 중에서 일부는 복지를 줄였던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아동수당, 감액, 그다음에 실업수당, 축소. 이거는 특히 필요하겠죠. 누군가는 세금을 내줘야지만 국가 채무가 줄어들 텐데 세금을 안 내고 오히려 실업수당만 받고 프리라이더가 생겼다면 그건 줄일 수밖에 없겠죠. 그다음에 장애연금 인하. 사실 스웨덴이 제가 제일 인상적이었던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이제 장애우분들이 생활하기에 가장 좋은 나라는 저는 스웨덴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웬만한 관공서에 턱도 없고요. 그다음에 휠체어 자체로도 모든 곳을 돌아다닐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장애인들이라면 살고 싶은 나라가 스웨덴이구나 싶을 정도로 사회기관 공공 서비스에 항상 머릿속에 장애우들은 여기를 어떻게 가겠어 이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마저도 일부 축소할 수밖에 없었죠. 자, 그래서 복지도 줄였는데 또 한쪽으로는 어떻게 했느냐? 증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사실 스웨덴은요, 아까 잠깐 보셨던 그런 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정말 내가 한 달에 번 금액에서 절반 내지 절반 이상이 어떤 다시 그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여기에서 절반에 해당되는 게 전부 세금입니까? 세금 말고 굉장히 독특한 항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희한하게 살펴봤던 것 중에 하나가 교회세인데요. 스웨덴은 뭐 이렇게 뭐랄까요? 루터교라고 해서 굉장히 검소함을 지향하는 루터교도들인데요. 그 루터교인 그 교회를 지원하기 위한 교회세 같은 게 첨부되어 있는데 이건 강제는 아니고 본인이 자발적으로 추가로 낼 수 있는 그런 독특한 세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에 내는 세금이 아니라 그 노동조합, 우리가 그 노조에 내는 회비 이런 것들이 꽤 이제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스트롱합니다. 금액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을 다 합치면 세금만으로 절반을 내는 것은 아닌데 세금뿐만 아니라 이런 노동조합에 가입한 비용, 그 다음에 교회세, 기타 뭐 이런 것들 저런 것들 다 합치면 절반 이상을 내가 벌어들인 수익에서 다시 바깥으로 즉각적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스웨덴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 오히려 소득세와 자본거래세율 등 이런 것들을 더 올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불거진 문제점이 있었죠. 뭡니까? 스웨덴의 초고소득자들이 이 세금을 더 이상 감내할 수가 없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따가도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겠는데요. 스웨덴을 대표하는 기업들 중에 하나 뭐가 있나요? 이케아 아시죠? 이케아. 예. 이케아의 설립자 같은 경우는 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몇십 년 동안 스웨덴을 떠나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스웨덴이 오히려 이렇게 세금을 너무 높이다 보니까 경제 활동이 원활하게 전개되려는 걸 위축하게 만들었던 요소도 분명히 있었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세금을 더 원활히 걷기가 어려워졌다라고 판단을 해서 스웨덴은 모든 정당의 만장일치로 상속세를 폐지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상속세가 폐지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죠. 바로 그 상속세가 폐지됐다라는 얘기를 확인받고 세금이 감면되는 시스템이 많아졌다는 얘기를 받고 바로 이케아의 설립자도 노후 나이가 많이 든 뒤에 다시 스웨덴으로 귀국해서 내가 묻힐 곳은 우리 고향이다라고 해서 다시 귀국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스웨덴의 우리로 따지면 대기업의 어떻게 보면 자녀분들이죠. 이 자녀분들이 아버지 어머니가 다 잡고 해서 그 엄청난 재산을 물려받았어요. 근데 재산이라고 해봐야 회사의 주식이겠죠. 그런데 이 세금이 워낙 세다 보니까 자신이 물려받은 그 주식 있지 않습니까? 즉 그 주식을 팔아가지고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런데 세금을 납부하는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납부하기 위해서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대주주로서 이제 자격을 물려받은 건데 그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식을 대거 일순간에 많이 팔았습니다. 그렇게 팔다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시장에 증시에 그 회사 주식이 자꾸 매물로 나오니까 주가가 자꾸 떨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 주식을 추가로 팔 때는 사실 제값도 못 받고 주식을 팔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해서 자기가 가진 주식을 전부 다 처분해가지고 상속세를 내려고 했더니 상속세마저도 못 낼 수준으로 주식을 다 팔았는데요. 그 주가에 대해서 일부를 이익에 대한 세금으로 과세하려는 게 상속세였는데, 그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주식을 계속 팔다 보니까 주가가 떨어져서 결국 다 팔아도 상속세를 못 내는 상황으로까지 전개됐던 사례가 스웨덴의 일간지에 아주 대서특필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점들이 확인되기 시작하면서 이거는 좀 우리가 고쳐야겠다. 단순히 상속세를 폐지해서 어떤 부유층이 불로소득을 많이 벌어가는 것을 우리가 그냥 방조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속은 제대로 하게끔 해놓고 그 다음에 경제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만드는 방법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쉬프트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처럼 여당과 야당의 갑론을박 속에서 아주 박빙의 차이로 세법이 통과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만장일치로 통과됐던 방법이라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스웨덴이라는 국가는 이 복지 국가라는 이 방식이 나름대로 자신들만의 확고한 신념이 있어서, 그리고 확실한 계획과 과학적인 어떤 철학과 그 실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진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얼마든지 수정한 거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또다시 수정한 거라는 것이죠. 따라서 스웨덴이 했다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그걸 차용하는 것도 올바른 게 아니고요. 스웨덴도 이 과정에서 새로운 문제가 불거지면 어떻게 보면 그 어느 나라보다 혁신적으로 상속세마저도 폐지한 적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